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품사 부분을 나갈 건데 사실 이 품사도 우리가 마음먹고 설명하면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잡아먹어야 되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품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그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만 쭉쭉 집어 넘어가면서 품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품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품사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품사란 바로 뭐다? 낱말, 즉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갈래라는 거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형태, 기능, 의미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일단 먼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품사를 분류하면은 형태에 따라서는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즉 형태가 변하지 않는 놈과 변하는 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짝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뭐다? 불변어와 가변어의 경계가 관계원에 살짝 걸쳐 있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관계원 중에 딱 하나, 조사 중에 한 놈인 서술격 조사만이 유일하게 형태가 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기능에 따라서 나누면은 체언, 수식원, 독립원, 관계원, 용언으로 나눌 수 있고 의미에 따라 나누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즉 우리 국어는 항상 명두에 두세요. 바로 국품사 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거. 항상 학생들이 자꾸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중심으로 배워오다 보니까 영어의 팔품사 체계랑 헷갈려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어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품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품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말 그대로 한자로 하면은 불자가 아닐 불자, 즉 변자가 변할 변자를 써가지고 낱말이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변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변어의 첫 번째가 바로 체언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체언에서 체는 바로 몸체자예요. 즉 문장에서 굵직굵직한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체언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체언에 속하는 것들은 바로 뭐야? 문장의 거의 대부분 성분으로 다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 어떻게 보면 큰 몸체를 이루는 말이다라고 해서 체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체언은 바로 뭐다? 문장 속에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조사의 꾸밈을 받아.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격조사의 꾸밈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체언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 체언의 자격으로 적혀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꾸밈을 받아서 주요 성분, 실제로는 모든 성분으로 다 쓰일 수 있는 걸 우리는 체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체언의 자격을 보면 문장 속에서 혼자 쓰일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격조사의 꾸밈이 중요하다. 이런 건 표시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잡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다? 바로 혼자 쓰일 수 있다. 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걸 우리는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의미는 형태상의 의미와 의미상의 의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품사를 할 때 이 혼자 쓰일 수 있다는 말이 진짜 자주는 나오는데 자꾸 이게 나올 때마다 헷갈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실은 의미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형태상 혼자 쓸 수 있다는 바로 무슨 뜻이다? 바로 다른 낱말과 띄어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말 그대로 띄어쓰기만 된다면 모두 다 형태상 혼자 쓸 수 있는 말인 겁니다. 알겠죠? 단 이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조사가 붙는 것은 제외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사 빼고 나머지 단어들이랑은 무조건 띄어쓰면은 이거는 그냥 형태상
혼자 쓸 수 있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분명 두 번째 의미상 혼자 쓸 수 있다라는 말도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의미상 혼자 쓸 수 있다는 거는 바로 무슨 뜻이다? 바로 다른 낱말의 꾸밈 없이 혼자 완전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말이 막 섞여서 쓰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형의 자격 중에 혼자 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태상의 의미다. 그렇죠? 형태상 다른 낱말과 띄어 쓴다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언의 첫 번째 명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밑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명사라고 하는 것은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바로 이름 명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말 그대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배우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명사의 개념은. 알겠죠? 그래서 명사에서도 teacher, student, 뭐 desk, chair 다 이런 게 명사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어랑 똑같이 보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명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미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의미가 일반적인,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명사는 바로 뭐다? 어떤 성질을 가진 대상을 총칭하는 명사이다 보니까 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책상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걸 책상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책상이 이거랑 똑같아요? 아니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책상이 얘랑 똑같아?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뭘 책상이라고 한다? 바로 생긴 거나 이런 거 색깔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그냥 책을 올려놓고 공부하는 그 어떤 걸 우리는 다 그냥 총칭해서 책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하지만 반면에 고유명사는 말은 뭐다? 구체적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명사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렇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자, 자립성을 기준으로 혼자 쓰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여기서 자립성, 혼자 쓰일 수 있다의 의미는 의미상의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다른 낱말의 꾸밈 없이 혼자 쓰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뉘고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사실 이 명사에서는 요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의존명사만 제대로 알면 명사는 전혀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 옆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의존명사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의존명사를 살펴봅시다. 자, 명사이기는 하지만 즉 품사상 분류상으로는 무조건 얘도 명사로 분류를 해요. 알겠죠?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지만 얘도 역시 쓸 때는 다른 낱말과 띄어서 쓰고 그 다음 조사 그리고 격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존명사도 그래도 품사로 분류할 때 명사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사이긴 하지만 바로 뭐다? 의미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형의 꾸밈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우리는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 특히 고3 모의고사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바로 의존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의존명사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편적 의존명사가 있어요. 보편적이다. 무슨 뜻이야? 보편적. 바로 여기저기 두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편적인 생각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모든 성분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뭐다?
모든 격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즉 얘는 뒤에 주격 조사가 올 수도 있고 목적격 조사가 올 수도 있고 목격 조사가 올 수도 있고 관용격 조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격 조사가 올 수도 있고 서술격 조사가 올 수도 있고 다 아무 조사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 트렌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렇게 어떤 의존 명사라는 거, 의존 명사 같은 게 오게 되면은 그 뒤에 오는 낱말에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앞에 오는 낱말에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꽤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모든 격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뒤에 오는 낱말에 제한이 있다 없다? 조사 붙을 수 있는 조사에 제한이 있다 없다? 모든이니까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바로 후행어의 제약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후행어가 바로 뒤후자죠. 뒤에 따라오는 낱말의 제약이 없다 이 뜻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보면은 후행어의 개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자, 주어성 의존 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어성 의존 명사는 그럼 당연히 의존 명사는 뭘로만 쓰인다? 그치, 바로 뭐다? 주어로 쓰이는 뭡니까? 의존 명사를 우리는 뭡니까? 주어성 의존 명사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이것은 바로 뭐다? 뒤에 올 수 있는 조사는 뭐밖에 없다? 무슨 격조사? 주어로 쓰이려면 무슨 격조사의 꾸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어라고 알려주는 주격조사의 꾸밈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주어성 의존 명사는 바로 뭐다? 얘는 주격조사만 꾸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뒤에 오는 말에 제약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격조사만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뒤에 오는 말에 제약이 있다 없다? 있겠다 없겠다? 주격조사만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조사는 올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 경우는 후행어 제약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주어성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얘는 어울리는 서술어까지도 제약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라고 하면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그치? 뭐뭐 할 그냥 수도 그치? 뭐뭐 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만 쓰이죠. 뭐뭐 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쓰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주어성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후행어 제약이 굉장히 강한 낱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올 수 있는 게 조사도 한정적이고 뒤에 오는 서술어까지도 한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볼 게 바로 서술성 의존 명사. 말 그대로 얘는 서술어로 쓰이는 놈입니다. 그 말은 얘는 바로 뭐다? 서술격 조사만 꾸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후행어에 제약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터뿐 따름은 항상 터이다, 뿐이다, 따름이다 이 형태로만 쓰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부사성 의존 명사는 이름 그대로 뭐다? 부사어로만 쓰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바로 뭐다? 부사격 조사만 꾸밈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역시 마찬가지 이 경우도 후행어 제약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요 단위성 의존 명사입니다. 말 그대로 얘는 바로 뭐다? 단위로 쓰이는 의존 명사를 우리는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뭡니까? 사과 한 개, 책 한 권, 그렇죠? 자동차 한 대, 신발 한 켤레, 나무 한 그룹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는 바로 뭐다? 수관형사의 꾸밈이 필수로 나타나게 돼요.
앞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관형사가 반드시 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뭐야? 이 낱말에 앞에 오는 게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죠? 모든 낱말들, 다른 낱말들이 다 올 수 없는 거야. 그치? 오직 앞에 오는 낱말은 관형어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앞에 오는 말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선행어에 제약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꽤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편성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후행어든 선행어든 다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주어성 의존 명사, 서술성 의존 명사, 부사성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선행어 쪽은 비교적 제약이 없지만 후행어 쪽에는 붙을 수 있는 조사가 한정적이니까 제약이 존재를 하죠. 반면에 단위성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수관형사가 몇 개인지를 반드시 알려줘야지만 얘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역으로 앞에 있는 선행어에 제약이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조심을 하면 여러분들이 의존 명사는 별거 없고 요거는 지웁시다. 요 마지막 설명은 지웁시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도록 합시다. 자, 의존 명사일까 조사일까? 사실 요것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걸 알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 개념은 바로 필기를 해줍시다. 바로 분사 통용이라고 합니다. 자, 품사 통용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얘는 어떤 낱말이 형태나 의미가 같아도 놓인 환경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품사 통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의존 명사냐 조사냐 이걸 설명하는 요 부분이 바로 요 단어들은 지금 품사 통용을 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만큼하고 꾼을 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형태를 봅시다. 내가 음식을 먹은 만큼만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관형사형으로 변한 다음에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즉 얘는 바로 뭐다? 관형어 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철민이도 너만큼 축구를 잘할 수 있어. 여기서 있는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언이 있죠. 대명사 체언 뒤에 쓰이는 만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조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기억의 경우는 의존 명사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띄어서 써야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경우는 조사로 판단해서 붙여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조사냐 의존 명사냐를 구분해 주는 건 바로 뭐다? 앞에 오는 낱말을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관형어가 오게 된다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되는 거고 앞에 체언이 오게 되면은 조사니까 붙여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핵심만 하나 보면 돼요. 바로 앞에 있는 게 체언이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오는 게 체언이면 조사니까 붙여 쓴다. 아니면 의존 명사니까 띄어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훨씬 더 이걸 구분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게 바로 옆에다 하나 적어놓자. 바로 만큼, 꾼, 다음 대로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혼동하기 쉬운 표현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실제로 이게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내용만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다음 보기에서 쓰인 밑줄 친 낱말 중에서 의미가 잘못 혹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왔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핵심만 역시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니은 띄우고 지는 의존 명사라는 뜻이고 니은지 붙여 쓴 거는 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바로 뭐다? 요거는 의존 명사와 어미의
구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아까 만큼, 뿐, 대로 같은 경우도 앞에 체험만 있으면 무조건 조사야. 그러면 아니면은 의존명사니까 띄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듯이 요것도 핵심 하나만 보면 돼요. 알겠죠? 지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의존명사일 때는 바로 기간, 동안을 나타내는 의미면은 의존명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이곳에 온 지 10달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뭐야? 10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의존명사니까 무조건 띄어야 돼요. 그러면 기간이 아니면은 뭐다? 어미니까 붙여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리을개와 리을개. 그쵸? 여기서 개가 의존명사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이때 개라고 하는 게 의존명사로 쓰이면 바로 뭐냐면, 거시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역시 마찬가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개 자리에 거시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은 뭡니까? 의존명사니까 띄어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면은 어미니까 붙여 써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소풍을 갔는데 먹을 게 없다. 소풍을 갔는데 먹을 것이 없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음식을 내가 먹을게. 그 음식을 내가 먹을 것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이럴 경우에는 어미니까 붙여 쓰는 거. 요렇게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푸는 문법 문제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전부 다 객관식으로 나와요. 여기서는 서술형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서술형이 나오는 건 주로 문학적인 부분에서 서술형이 많이 나올 거예요. 혹은 사실상 이제 막 바뀌고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아마 수행평가나 이런 거를 서술형, 논술형으로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알겠죠? 물론 지금 현재 그런 귀조에 따라서는 서술형의 비율을 더 늘려라, 거의 50% 이상으로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학교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는 약간 변화를 좀 천천히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당장으로는 뭐 수행평가나 이런 걸 서술형, 논술형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해요. 대신에 그거에 그 포함 비중을 좀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험에서 이제 주로 문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술형을 물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핵심만 우리가 딱딱 찝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바 같은 경우에 역시 의존명사로 쓰이면 바로 뭐다?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유사한 게 바로 것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대, 이런 말들과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대체가 가능하면은 뭡니까? 여기서 바를 쓰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느꼈던 바를, 느꼈던 것을 이렇게도 말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존명사로 대체가 되면은 의존명사니까 붙어서 띄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걸 같은 경우도 역시 바로 뭐다? 의존명사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걸이 의존명사로 쓰이게 되면 바로 뭐다? 거슬의 준말이라는 거죠. 이것도 그럼 역시 마찬가지 거슬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먹을 걸 많이 가지고 왔다 이러면 나는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왔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걸이 의존명사인 거죠. 근데 내가 좀 더 많이 먹을 걸, 그렇죠? 이러면은 바로 뭐야? 문장으로서는 성립을 안 해요. 많이 먹을 것을 이렇게 버리면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어미로서,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대 같은 경우도 역시 바로 뭐다? 대는 일이나 것의 의미다. 이걸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의존명사니까 띄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핵심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한다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이런 핵심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대명사. 그죠?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얘들아, 대명사의 대자가 무슨 대야 하면은 거의 80%의 아이들이 큰데요 이러거든요. 대명사의 대는 큰데가 아닙니다. 바로 뭐다?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낱말, 즉 대신할 대자를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명사 당연히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눌 수 있어요. 인칭 대명사는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배우죠. 1인칭 I, 나를 가리키는 거, 화자를 가리키는 거. 2인칭 you, 바로 청자를 가리키는 거. 3인칭 he, she, they 해가지고 뭡니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의 인물을 가리키는 거. 개념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3인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바로 뭐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오면 새롭게 보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자,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미지칭. 여기 설명이 있어. 미지칭, 부정칭, 극존칭, 제기칭.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 개념만 알면 전혀 어렵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미지칭은 바로 뭐냐면 미지칭, 지칭할 대상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대상이 존재하지만 그 대상을 모를 때 우리는 미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반대로 부정칭은 말 그대로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가리키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정칭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만약에 케이크가 하나가 있었는데 누군가 먹었는지 없어졌어.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얘들아, 여기 있던 케이크 누가 먹었어?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 말은 뭐야? 케이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먹은 사람은 존재를 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 먹은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우리는 바로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가 바로 미지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먹은 사람은 존재하지만 모른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반면에 교실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하면 교실 안에는 뭡니까? 존재하는 대상인 사람이 존재를 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 가리키는 대상 자체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때 아무 같은 경우는 부정칭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가 부정칭, 누구는 미지칭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왜? 문장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섞여서 따로 반대로 쓰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 교실에는 누구도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누구는 부정칭이 되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지? 반면에 그렇죠. 이 사과를 먹은 사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라도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봐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 한 명이 나와서 풀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때는 누군지 모르지만 풀 사람은 존재를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또 미지칭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대1 대응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의미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극존칭이죠. 자, 극존칭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대상을 매우 높이는 표현을 우리는 극존칭이라고 합니다. 자, 극존칭에 여기서 보면 당신이라고 적혀있어요. 3인칭에.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물론 싸우면 안 되시겠지만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말이야 이럴 때 그 당신은 듣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2인칭이에요. 알겠죠? 3인칭의 당신은 바로 뭐냐면 어머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배고픔은 모르시고 우리만을 챙기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이 대화 자리에 없는 어머니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을 가리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바로 3인칭으로 당신이 쓰일 때 극존칭의 의미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제기칭. 극존칭은 그리고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바로 당신의 의미는 극존칭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이 3인칭 당신의 의미. 알겠죠? 자, 제기칭은 영어의 제기대명사랑 똑같습니다. 바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대상을 다시 가리킬 때 우리는 제기칭이라고 하죠. 아까 뭡니까? 문장에서 어머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배고픔은 잊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당신은 앞에 나왔던 어머니를 그대로 받아 가리키잖아. 그렇지? 이런 걸 우리는 제기칭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요거는 정말로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어떤 문장에서든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미지칭은 대상은 있지만 누군가가 한 사람은 있다는 거.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 부정칭은 아예 그 대상이 없는 거. 그렇죠? 극존칭은 대상을 매우 높이는 거. 제기칭은 앞에 나왔던 걸 다시 가리키는 거여서 철수는 자기 자신만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자신은 누굴 가리켜?
앞에 나왔던 철수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제기층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쭉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시대명사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수사. 너무 쉽죠? 수사는. 자, 수사는 간단히 개념만 보도록 합시다. 자, 수사는 그쵸? 순서나 수량과 같이 수를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다시 양수사랑 서수사로 나뉘죠. 양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거는 뭡니까? 형제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서수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과 하나, 둘, 셋, 넷 하는 건 사과의 수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양수사가 되겠죠. 요것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오히려 수사에서 핵심을 알아야 될 거는 뒤에 있는 관형사와 연관시켜서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관형사로 넘어갑시다. 수식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수식원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식, 다른 낱말을 꾸며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낱말을 꾸며주는, 수식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미를 제한하는 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말에서 꾸며준다는 건 의미의 범위를 오히려 줄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정원에 있는 꽃을 봐면 여러분들은 정원에 핀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얘들아 정원에 핀 빨간 꽃을 봐 이러면 어때? 여러분들은 흰 꽃, 파란 꽃, 보라 꽃 뭐 이런 건 다 못 보고 빨간색 꽃만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꽃의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대상의 범위의 의미의 범위는 줄어들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제한한다는 말도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수식 대신에 제한한다는 의미로도 많이 적습니다. 알겠죠? 자, 수식원의 자격은 그냥 대충 보시면 되고 관형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관형사를 보게 되면은 자, 관형사는 꾸며주는 게 바로 뭐다? 체연. 주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바로 우리는 관형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관형사가 꾸며줄 수 있는 건 오직 체험밖에 없어요. 다른 걸 꾸며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관형사의 위치는 고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바로 어디 앞에? 관형사가 꾸며주는 체험 바로 앞에만 위치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체험만 꾸며주는 좀 제한적인 아이입니다. 자, 관형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상관형사, 다음 지시관형사, 수관형사를 나타내는데, 자, 성상관형사는 바로 뭐다?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관형사를 성상관형사라고 해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새 책. 그렇죠? 어떤의 의미로 꾸며줍니다. 집은 집인데 어떤 집? 헌집.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이런 식으로 바로 체언은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여기다 하나 적어놓읍시다. 이거는 어떤의 의미로 수식을 한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지시관형사, 수관형사를 대명사와 수사랑 구분하는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바로 체언과 수사의 구분에 대해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가 드러나요. 바로 뭐다? 체언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혼자 쓰이기도 해야 되지만 뭐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조사, 그 중에서도 격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뭐다? 체언은 조사, 그 중에서도 특히 격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조사가 붙을 수 있냐 없냐 요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체언과 관형사를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얘니까 사과 하나를 먹었다. 나는 사과 한 개를
먹었다. 자, 두 개의 문장의 의미는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모습을 보면 바로 뭐다? 여기서는 하나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한 띄우고 개라고 썼어요. 이미 여기서 띄어쓰기가 차이가 난다는 건 얘는 한 개의 낱말이지만 얘는 두 개의 낱말이라는 걸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는 뒤에 뭐야? 르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이 수사가 되려면 얘도 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나는 사과 한 이 개를, 한늘 개를, 한도 개를, 한만 개를 말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얘는 여기에 조사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 한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수를 나타내주는 수관형사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이건 지시관형사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를 좋아한다 하고 나는 그 집을 좋아한다 하고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 집을 좋아한다 했을 때 나는 그 이 집을, 그도 집을, 그만 집을, 그를 집을 말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도 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관형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나는 그의 집을 좋아한다면 말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나는 그 집을 좋아한다. 나는 그의 집을 좋아한다.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나는 그 집을 좋아한다. 나는 그의 집을 좋아한다.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나는 그 집을 좋아한다는 무슨 뜻이야? 가리키는 조집인 거야. 그렇지? 근데 나는 그의 집을 좋아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그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되겠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의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는 핵심적으로 알아둘 게 바로 뭐다? 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바로 수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부사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부사. 자, 부사는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 애예요. 멀티플레이어예요. 알겠죠? 얘는 주로 용언을 수식을 해주는데 그 외에도 다른 부사나 관형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즉 관형사가 꾸며주는 체험 빼고는 다 꾸며줘요. 알겠습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알겠죠? 그래서 이 부사 같은 경우는 체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분을 수식해주는 것이 바로 부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사는 크게 나눌 때 성분 하나만을 꾸며주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분 부사는 바로 뭐다? 하나의 성분만을 수식해주는 부사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부사가 성상부사. 바로 어떻게 의미로 대상을 꾸며주는 거. 그죠? 아기가 걸어가는데 어떻게?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아기가 천천히 걸어가는데 어떻게? 매우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아이가 매우 천천히 걸어가는데 어떻게? 아장아장 매우 천천히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미를 이렇게 꾸며주는 걸 우리는 성분부사라고 하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음성 상징어 즉 의성어 의태어 그렇죠? 상징어 의태어는 모두 성분부사에 해당한다는 거. 부사 중에서도 성분부사에 해당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음성상징어는 바로 뭐다? 음성상징어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소리를 흉내내는데 무조건 부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알겠죠? 요거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앞에서 우리가 부사 일반적인 성질은 바로 뭐다? 체언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꾸며준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유일하게 몇몇 부사들은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가 존재가 합니다. 알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 바로라는 말이 있죠. 이 문장을 보면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민수이다. 그렇죠? 바로 명탐정 코난이나 김전일이 자주 하는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바로가 꾸며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국어에서는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바로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바로는 민수이다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를 꾸며준다고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다는 조사이기 때문에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민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왜 바로를 부사로 분류를 하고 관형사로 분류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를 보면 돼요. 자,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민수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채연을 꾸며줬죠. 근데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거라. 이럴 때는 바로는 뭐야? 가다라고 하는 서술을 꾸며준다는 거야. 즉, 채연 수식 부사라는 건 바로 뭐다? 원래는 용언을 수식하지만 부가적으로 채연도 수식할 수 있는 부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100%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왜 채연 수식 부사를 부사라고 분류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술어도 꾸며주지만 명사도 꾸며주기 때문에 일단은 부사로 분류를 하고 채연도 꾸며줘서 채연 수식 부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빠를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지시부사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문장부사는 자, 핵심만 보면 돼요. 이것도 진짜 쉬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문장부사는 말 그대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 우리는 문장부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국어에서 문장부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바로 하나는 뭐다? 양태부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오히려 이 양태부사는 영어의 영어 수거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습니다. 알겠죠? 영어 할 때 항상 이런 수고 외우잖아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렇죠? 만약 뭐뭐라면, 그렇지? 반드시 다음에는 긍정어, 절대, 결코 다음에는 부정어. 영어 시간에 많이 외우던 내용이죠, 그렇죠? 바로 여기 앞에 나오는 비록, 만약, 과연, 반드시, 절대, 결코 이런 것들이 바로 양태부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뒷말과 호응하기 때문에 그 말은 바로 뭐다? 호응하는 부분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라서 양태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부사일까 채연일까 이거는 절대 보지 마세요. 고등 심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요거는 거의 그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엄청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분들 대학 과정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장부사일까 성문부사일까 이것도 보지 마세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공무원 시험에는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대학 입시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두 번째는 바로 접속부사입니다. 자, 접속부사. 즉 영어로 따지면 접속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우리 국어에서는 부사로 분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또한,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런데, 한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핵심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독립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독립어는 말 그대로 문장 속에서 뭡니까? 다른 낱말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렇죠? 홀로 쓰이는 낱말. 그렇죠? 자, 쉽게 말하면 왕따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독립어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독립어 뒤에는 반드시 반점 바로 쉼표죠. 그렇죠? 반점을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독립어는 찾기가 정말 쉬워요. 점만 찾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점 찾으면은 뭡니까? 독립어의 확률 50%가 올라갑니다. 알겠죠? 자, 독립어에는 바로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감탄사는 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대상에 대한 부름, 화자의 감정, 그 다음 대답 이런 걸 나타내죠. 부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뿐이 아니긴 한데 몇 개가 있는데 부름은 가장 쉽게 야 이런 것들, 그렇죠? 여보 이렇게 부르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부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다음 감정을 나타내는 거는 에구머니, 아이쿠, 와, 어머나 이런 것들이 감정을 나타내는 거. 그럼 대답을 나타내는 거 간단하죠. 예, 아니요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근데 조심할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철수야, 그렇죠? 이렇게 부를 때 철수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잖아, 그렇지? 이럴 때는 철수는 바로 고유명사고 그 다음에 뒤에 붙는 야는 요거 하나는 적어놓읍시다. 이 야 같은 경우는 바로 부를 혹자를 써서 우리가 혹격조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야는 바로 뭐다? 명사 더하기 조사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품사로 나눌 때는 얘는 감탄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하나만 유념하면 감탄사는 진짜 쉬워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관계원으로 넘어갑시다. 그죠? 자, 거의 다 갑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관계어는 자, 말 그대로 그죠? 자, 문장 속에서 낱말과 낱말 사이의 관계를 규정 지어주는 낱말을 우리는 관계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자, 우리말은 그죠? 관계어 즉 조사가 관계어이 있기 때문에 문장 성분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은 문장 성분의 위치가 바뀌어도 말이 된다는 거야. 쉽게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을 탔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잖아. 그렇죠? 근데 목적어와 주어를 위치를 바꿔가지고 말을 나는 탔다 해도 의미가 변화가 전혀 없죠. 똑같은 의미잖아. 그렇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어는 주어, 목적어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꼭 지킬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서술어는 문장의 제일 끝에 온다는 거. 그 다음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반드시 앞에 와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요 두 개만 지키면은 솔직히 우리말 문장에서 문장의 성분의 위치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알겠죠? 근데 영어는 어때? 위치가 바뀌면 성분이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문장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주어고 주어 다음에 반드시 동사가 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것들이 오잖아. 그래서 I take a horse 이렇게 하면 뭐야? 나는 버스를 탔다. 나는 말을 탔다야. 그렇지? 근데 a horse takes me 하면 어때? 주어 목적어 위치를 바뀌니까 말이 나를 탔다가 돼버리잖아.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의미가 이렇게 완전히 주어 영어 같은 경우는 위치가 중요한 반면 우리 국어는 이 관계어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죠? 관계어에는 조사 하나밖에 없어요. 자, 조사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 낱말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 지어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사에는 아까 얘기했던 격조사라고 하는 거 바로 뭐다? 낱말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 지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하고 이 격조사는 바로 뭐다? 체언의 뒤에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체언의 뒤에 보조사와 함께 뭐 둘 이상의 조사가 붙을 때는 격조사가 제일 마지막에 붙는다고.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 주격조사는 바로 뭐다? 말 그대로 주어임을 알려주는 걸 우리는 주격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주격조사는 바로 뭐다? 주어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우리 국어에서 주격조사는 학생들 자꾸 은는이가 하는데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이가만 주격조사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굳이 더 한다면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깨서 정도까지 더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목적격조사는 당연히 바로 뭐다? 목적어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 복격조사는 바로 뭐다? 보어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우리 국어에서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만 쓰입니다. 영어처럼 다른 게 막 보어가 되고 이러진 않아요. 우리 국어는 오직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얘는 보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격조사의 형태가 주격조사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에 되다나 아니다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면은 보어냐 주어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 선생님이 보어에 관련돼서 쭉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지만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가 하는 목표는 전체를 한번 훑어봐서 한번 1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면 더 지식이 공고해지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 관용격 조사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관용어 역할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사격 조사는 말 그대로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서술격 조사는 이름 그대로 서술어 역할을 하게 해주는데, 그죠?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유일하게 조사 중 형태가 변한다는 거. 즉, 이 서술격 조사만 가변어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다 같은 경우는 이고, 이지만, 이어도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상대방을 부르는 조사를 우리는 혹격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대상을 부르는 역할을 해주는 조사를 혹격 조사. 야! 있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이시여. 이런 말들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높임말은 이렇게 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보조사는 특징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 보조사는 일단 문장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하는데 얘의 특징은 첫 번째, 격에 상관없이 붙을 수 있습니다. 즉 주어 뒤에 붙어도 되고 목적어 뒤에 붙어도 되고 보어 뒤에 붙어도 되고 주격 격조사를 대체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밥을 먹었다 해서 주격 조사 대신에 도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보조사의 특징, 격과 상관없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둘 이상의 조사가 연달아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부사나 용언의 어미 뒤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신에 정말로, 너무 대신에 너무도, 그죠? 빨리 대신에 빨리만 와라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런 것처럼 보조사는 이렇게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 높임 표현 중에 보면은 상대 높임법 중에 헤어체 있잖아요. 우리 같이 밥을 먹어요 할 때 이 요, 이게 또 조사입니다. 알겠죠? 높임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그래서 용언 뒤에도 붙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변어가 나오는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변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문장, 낱말이 쓰임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걸 우리는 가변어라고 하고, 가변어에는 오직 용언만 존재를 합니다. 용언은 바로 뭐다? 문장 속에서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그렇죠? 주로 서술어로 쓰이지만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활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활용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낱말이 쓰임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어미를 달리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활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먹다를 기준으로 하면 먹다, 먹고, 먹지만, 먹어도, 먹을. 그렇죠? 먹은 안 변하지만 뒤에 있는 다, 고, 지만, 어독을 어미 부분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가는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변하는 부분 활용을 할 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어미가 교체되는 현상을 우리는 활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 자, 솔직히 말해서 이 단어는 동사냐 형용사냐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는 개념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동사는 말 그대로 움직일 동자를 쓰기 때문에 주체의 움직임, 즉 동작을 나타내는 걸 동사라고 해요. 바로 웃다, 달리다, 먹다, 보다, 앉다, 그리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동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형용사는, 자, 바로 뭐다? 형용사는 바로 주체의 상태, 성질, 모양, 색상, 이런 걸 나타내는 걸 형용사라고 해요. 그래서 예쁘다, 빨갛다, 둥글다, 부드럽다, 이런 건 다 상태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들 사전 통째로 외워가지고 이거는 동사고 저건 형용사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불가능하잖아, 그치?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사전 하나 통째로 외운다면 아마 걔는 서울대 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 요겁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법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동사, 형용사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그 말은 플러스 고등 과정의 동사, 형용사 문제는 바로 요걸 이용해서 구분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도 하나 적어놓도록 합시다. 자,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형용사는 현재 진행형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뭐뭐고 있다 의 형태. 이게 형용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밥을 먹고 있다. 먹다는 동사기 때문에 먹고 있다. 진행이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쁘고 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렇지? 우리는 지금 빨갛고 있다.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진행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형용사는 바로 명령형, 청류형, 응락형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너는 밥을 먹어라. 명령형, 가능해요. 동사니까, 그렇죠? 우리 같이 밥을 먹자. 가능합니다. 역시 동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형용사는 너 좀 예뻐라. 말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너 좀 예뻐라. 그렇죠? 왜 이렇게 못생겼니? 예뻐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다음 너 우리 같이 예쁘자.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예뻐지자 같이 동사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이 예쁘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명령형이나 청류형 특히 잘 봐야 됩니다. 얘네는 형용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형용사는 자동과 타동, 능동과 필요의 부분이 없다는데 요거는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굳이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다음이죠. 바로 형용사 어간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 현재형 어미 는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는다 가능하고 영화를 보는 가능하다는 거야. 동사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쁘는 불가능한 거야, 그렇죠? 예쁘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형용사는 절대 관형사형이든 현재형이든 는이 붙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는이 붙을 수 있다는 건 무조건 동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늙다는 늙는다 표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늙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늙는다. 말 돼, 안 돼? 말 되잖아, 그치? 그래서 늙다는 동사예요. 알겠죠? 늙다의 반대말은 뭘까? 늙다의 반대말은 젊다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젊다는 젊는다.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젊다는 늙다의 반대말임에도 불구하고 품사가 달라요. 형용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은 그냥 역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만 강조를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가 품사를 구분한다는 거는 바로 뭐다? 그렇죠? 품사를 구분이라고 하는 건 이꼴 낱말을 구분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뭐다? 낱말의 원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사를 판단할 때는 문장 속에서 얘가 하는 역할은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가변형인 경우는 반드시 기본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뭐뭐 다의 형태로 바뀌는 애들은 다로 바꾸고 판단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품사에서는 여러분들 요거를 꼭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자꾸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 영어를 생각해가지고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품사의 기준 자체가 낱말의 원형을 기준으로 해요. 영어에서도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영어에서도 품사를 나눌 때는 바로 뭡니까? 뭐 아무리 러브가 명사 사랑으로 쓰이고 동사 사랑한다라고 쓰이고 뭐 과거 형태 러브드 그다음에 뭐 미래형이 아니지 현재 진행형 러빙 뭐 이렇게 쓰인다고 하더라도 사전에는 러브로 등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쁘다가 예쁜, 예쁘던 이런 식으로 막 변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쁘다라고 하는 게 사전에 실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구분할 때는 예쁘다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유념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어가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쉰 다음에 이제 독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